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를 받을지 조만간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그리고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말씀 주신 대로 헌정사에 영부인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웠고 그런 상상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로 이제 현실화됐다는 참담함이 좀 모든 국민분들께 있을 것 같고요. 짧은 본인의 소회를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자 그대로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었는데 지금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행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화폰을 사용하고 대통령과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었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항변 내용도 그러니까 오늘 조사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뇌물죄, 직권남용 등등의 혐의가 적시가 돼 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아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은 직분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이런 변명, 해명의 내용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김 씨가 오늘 공개 소환에 응했고 또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 상황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글쎄요, 일단은 전직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거는요. 그 기존에 이순자 여사도 있었고 권양숙 여사도 있었는데 그때는 참고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서는 처음이자 또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무혐의가 나왔었죠. 오늘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까지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니까 했었으니까 뭐 그 질문에 그 나름대로 준비된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영상 녹화는 거부를 했지만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3시쯤에 특검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출석 요구서에 나와 있는 피의 사실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간중간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3시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조사의 절반이 조금 넘게 진행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 측에서 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뭐 강하게 대치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조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대비되는 부분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든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략이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 수감되기 전에는 물론 특검과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소환에는 응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 본인이 알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수감된 이후에는 오히려 버티기로 일관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씨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발족하기 전에는 특검이 발족하면 내가 그때 나가겠다. 피해자는 선별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선 국면에 다시 한번 소환이 있었지만 대선 때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발족하고 다시 재소환을 요청했을 때 아프다고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 끝에 다시 안 나오고 진술을 거부한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스스로 굉장히 높이는 결과가 될 겁니다. 지금은 본인이 신병 확보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낮추고 나아가서 그 부분이 가장 신병 확보의 특검이 나중에 착수하도록 수사에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 것. 그러나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겪은 바를 소상하게 자백이든지 그게 자인이든지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하지 않는다면 신병 확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조금 전인 오후 5시 46분에 종료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이제 조사는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김 씨 측이 이제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이 남아 있을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는 오전 10시쯤에 시작이 되어서 오후 5시 46분 조금 전입니다. 조사가 종료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사는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적극적으로 조사에는 임했을 거고요. 그다음 왜 그러냐? 이제 진술 거부권 하지만 실무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한테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변호사들도 조언을 했을 거고요. 예. 그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예상대로 아마 오늘 그 심야 조사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뭐 건강도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서 검토하는 데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조서 검토하는 데만 제가 봤을 때 서너 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사가 지금 끝났어도 서너 시간 뒤에 나온다라고 하면 9시, 10시가 되는데 심야 조사 저녁 먹고 조사한다라고 하면 뭐 새벽 1시까지 할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또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것인가? 아마 오늘 모든 조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 23분쯤에 시작이 되어서 조금 전인 5시 46분, 오후 5시 46분에 조사 자체는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중간중간 휴식을 좀 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으로는 조서를 열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 김 씨가 직접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좀 분석을 하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불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 변호사님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기조가 비슷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특검만 3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하다못해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방어해서 자신의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형량에 있어서도 그 참작을 받는 것이 그게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이제 조서를 열람할 텐데 한 가지 궁금한 네. 것이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가 조서를 직접 열람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예.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변호인이 입회를 하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는 진술 대리까지는 변호사가 당연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서 열람이라는 건 이 속기사가 수사기관이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발언을 다 기계적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을 어떻게든 어느 정도는 추각해서 하면서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의도와 다르게 이제 진술이 됐는지 이 부분을 당사자인 김건희 씨도 당연히 보겠지만 그 부분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사실 조서를 정확하게 열람하는데 변호인의 조력 역할이 상당히 수사 과정에서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맥락이었는데 그게 다소 제3자가 봤을 때 오인되도록 이제 적시가 됐달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부인했는데 자인을 한 것처럼 이 적시가 됐달지 이런 부분을 다 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조인들이 본인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이 조사의 어떤 무게감 그리고 그 중요성을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오늘도 김건희 씨의 변호인 3명이 입회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아까 짚어주신 대로 한 서너 시간 정도 이제 다수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특검팀에서는 사실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의혹이 1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조사가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 김건희 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마치자 이런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특검팀과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약간 이야기가 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어차피 무리해서 수사하기에는 지금 만약에 오늘 수사하는 걸로 다 끝낼 수 있다. 그러면은 더 그 수사를 했겠죠. 조사를 했겠죠. 하지만은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에 예. 나와 있는 수사 혐의가 13개입니다. 그다음에 총 16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뭐 관련된 것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가지고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예. 앞으로 몇 번을 더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롱텀으로 보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 조사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16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있는데 오늘은 좀 추려서 조사를 한 걸로 네. 전해지고 있어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의혹인지 어떤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는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이 있는데 관련자들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가담자들 중에 김건희 씨와 가담 정도가 가장 유사하다고 이제 일컬어지는 전주 손모 씨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유죄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대단히 이제 무혐의를 주는 데 있어서 검찰이 그 당시에 주식 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을 거다. 몰랐던 걸로 좀 짐작이 된다라는 취지로 무혐의를 줬지만요. 이 부분을 서울고검에서 다시 재기수사를 하고 이 압수물을 분석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을 때 미래에셋에서 3년치 그 본인이 위임을 했던 당사자와의 통화 내역 같은 게 확보가 됐습니다.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아주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했던 부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주가 조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고 또 하나는 이 도이치모터스 일당들 중에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단히 많이 이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9명이 얻은 이익만도 대단히 큰 액수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못했던 부분부터 특검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시작점에 김건희 씨가 놓여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김 씨에 대한 수사에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요. 예. 10년도 더 전에 시작된 오래 묵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주예요, 전주. 이 전주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정범으로 유죄를 받은 게 아니고 방조범으로 유죄를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범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하는 사실을 알았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그 손모 씨에 대해서는 알았다라고 인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면 그 손모 씨하고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방조범 정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는 공천 개입 사건,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통일교 건진 그와 같은 뇌물죄로까지 그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모여질 수 있는 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언급하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했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일단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는요. 뭐 여러 가지 특검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2022년도에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고 그다음에 2024년 총선 관련해서도 이때에도 김건희 여사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그래서 그 정식적인 그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명태균 씨가 진술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에 비추어 봐서도 예. 이 부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이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맞습니다. 다 받은 상황인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을 당사가 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대선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여론조사 자료를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금전으로 환산하면 81차례 3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가로 뭘 줬느냐.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줬다라는 게 특검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김영선 의원이랑 세비를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전제한 다음에요. 당선인한테 그냥 미르라고 얘기해놨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는 이 은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본인만 얘기했나요? 아니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에 내가 김영선을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다라고 하고 윤상현 의원한테 얘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들한테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 정진석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공당의 공천 과정에 이런 식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른바 친박들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돌렸는데 이 부분이 이 공정한 경선 그런 과정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 2년 받았습니다. 이 당권으로.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그리고 당내의 경선 과정을 완전히 본인들의 의사대로 그것도 어떠한 절차 그런 부분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공적인 권한을 완전히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폭발력도 크고 또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전체의 구성원까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혐의와 관련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각종 청탁 의혹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뭐 통일교 등의 이권 청탁도 있고 고가의 장신구 문제도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른바 건진을 통한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모조품 목걸이와 관련해서도 특검에서는 오늘 소환을 요청했을 때 수사하겠다는 혐의점으로 이 적시를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통일교한테 받았다는 돈은 굉장히 이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갖다 줬다라고 하는 통일교 2인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진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어뒀고 장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는 어떤 걸 갖다 줬느냐. 당선인 신분일 때 샤넬백 800만 원짜리를 갖다 줍니다. 당선인 이후에 대통령 신분이 된 다음엔 1,200만 원짜리를 갖다 주죠. 이거를 다른 샤넬백 3개와 신발로 교체해 갔다는 게 샤넬콜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건진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이 유경옥 행정관한테 본인이 개인적인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서 바꿔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공적으로 김건희 씨의 이런 업무를 부담하고 조력하던 그 행정관이 김건희 씨를 위해서 바꿔왔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엄밀하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목걸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빌렸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모조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서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그냥 풀어주게 되면 또 입을 맞추겠구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을 스스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느냐 이 부분이 뭐 관건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글쎄요, 시간이 촉박했으니까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도이치모터스부터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조사 들어가 보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조사가 쭉 잘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갔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장 변호사님 좀 정리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22년 대선 직전에 뭐 권성동 의원한테 1억을 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3월 22일에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갔다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과 7월에 이렇게 샤넬백 받고 그다음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샤넬백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한 실물을 특검이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저런 다른 증거들이 있고 진술도 있고 뭐 사진이나 그다음에 영수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샤넬백 관련해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 빠져나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예. 실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샀는지 여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모조품이 아닌 진품, 특검이 지금 특검에서 예상하고 있는 추측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진품이 있을 것이다. 그 진품을 찾으면 시리얼 넘버를 통해 가지고 누가 그 목걸이를 샀는지 밝혀지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실마리를 얻어서 이 부분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모조품만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해서는 특검이 기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사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뭐 특검이 브리핑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 소환 혹은 또 일각에서는 즉각 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피해자는 본인이 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확보해뒀는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를 굉장히 엄밀하게 저울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오늘 조사 결과 거짓말을 이야기한다. 그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다른 진술자들의 공통된 진술과 그리고 확보됐던 증거들과 배치된다라는 판단을 그런 인상을 특검에 주는 순간 신병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수사에 어느 정도 성실하게 정말 진실을 이야기했는지에 따라 저는 영장 청구의 시기가 저울질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 지금까지 김건희 씨와 그 변호인들이 했던 그 해명 내용 그리고 검찰에 제출했다는 변호인 의견서에 이런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내용 등을 볼 때 악의가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정합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진술도 이루어졌다면 정말 당장 오늘이라도 늦어도 내일이라도 영장 청구, 신병 확보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내일이라도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셨는데 뭐 공감하시는지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예. 추가 조사를 하겠죠. 추가 조사를 몇 번이나 더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 측에서 이제 그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가 거의 다 끝나갔다라고 생각될 즈음에 이 정도면 이제 조사가 끝났다. 그때쯤에 제가 봤을 때는 영장 청구할 겁니다. 뭐 예.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오늘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했겠죠.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2번이든 3번이든 몇 번 더 추가 소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그때 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면 그때 가가지고 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 기소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기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이 약간 의견이 갈리시는데 특히 이제 김 씨가 그러면 김건희 씨가 다시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건강상의 뭐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도 있는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뭐 조만간 이루어질까 2, 3일 뒤에 이루어질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거는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이 일정을 조율하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오랜 텀을 두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뭐 다음 주 초나 아니면 이번 주 말이나 이번 주 말은 아닐 것 같지만 다음 주 초쯤에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 2번 정도 더 소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특검 측에서 브리핑할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서를 다 열람하고 사인한 다음에 그래서 일단락이 되면 그때 네. 가서 특검 측에서 브리핑을 하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네. 과연 언제 집행을 할 것이냐. 일단 오늘까지는 보류다라고 밝혀진 네. 상태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체포영장은 시한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지금 발부된 체포영장의 시한은 내일까지라고 내일까지죠. 하는데 예. 물론 재발부 받을 수 있는 재청구해서 다시 발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공권력이 대단히 무력화되는 걸 국민들한테 이런 신호로 가닿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공권력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금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옷을 벗으면 버티면 그냥 소환에 불응해도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했던 최고 선출된 권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그대로 둔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의 집행은 구금된 피해자의 경우에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도관이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형집행법에 이런 정당한 공무 집행을 피해자가 방해하는 때 물리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갑도 채우고 족갑도 채우고 이런 형식으로 강제 구인을, 인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례로 두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의 안 좋은 전례로 남아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의 시한이 끝나기 전인 내일에는 저는 당연하지만 영장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과연 가능할지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요. 유효기간이 7일 정도 됩니다. 아주 네.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이상 그 형사소송 규칙에 7일 정도로 유효기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이제 다가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미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어디 도망을 가겠습니까? 증거 인멸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해서 구인한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진술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애써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국민들한테 낯뜨거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광화문까지 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을 못하러 할 것인가. 차라리 기소하려면 빨리 기소를 하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동시에 기소를 하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추궁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도 한 개씩 여쭤볼게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국민의힘은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나섰습니다. 신속하게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한 걸 넘어서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고요. 해명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좌관의 핸드폰을 잘못 가져갔지만 그 잘못 가져간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건 사실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위공직자 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의 혐의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차명 거래를 했다라는 게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이 부분 잘못했다는 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따라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했지만 탈당하고 나중에 복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제명, 그러니까 다시는 복당할 수 없도록 가장 정말 큰 수의 이런 조치를 비교적 빨리 내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진화를 한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거듭해야 되고 본인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 수사를 해야 되니? 이게 단순히 무슨 뭐 회의 시간에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명백하게 금융실명법 위반한 거고요.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했다라고 볼 만한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죄도
해당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런 법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이 4선 의원인데다가 30년 넘는 경력의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핸드폰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그거를 남의 폰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 보좌관하고 한 몸이거나 아니면은 보좌관의 명의를 빌려서 핸드폰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이야기밖에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예. 특히 요즘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증권 시장을 불신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요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누구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우리는 뭐 눈 깜깜한 상태에서 그렇게 투자해서 손해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번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